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오늘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농가의 불안도, 시민들의 걱정도 큰데요. 충청남도 조류질병방역팀 이혜연 팀장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쏟아지는 정보 속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은 오해인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동물방역과에서 조류질병 방역을 맡고 있는 이혜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조류질병 방역팀 네. 이렇게 따로 부서가 있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많아지면서 저희 동물 방역 업무를 소돼지 등 대동물 쪽과 닭, 오리 등 소동물 쪽으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동물, 작은 동물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거군요. 네, 그중에서 조류질병 방역팀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과 백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네. 또한 가축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이제 충남의 방역 현장 직접 이제 보고 계실 텐데 팀장님께서 체감하시기에 현재 상황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역 상황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저희가 겨울부터 봄까지 특히 AI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12월에 경기도 충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맞아요. 예. 네, 자주 겨울에 발생하지 않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발생을 했고 네, 지난주에는 인천 강화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네. 세계 질병이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방역 당국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뉴스에서 저도 전달을 하지만 어려운 용어들 잘 모르는 말을 이제 사용하긴 해요. H5N1형이다, 뭐 H5형이다 이런 용어들. 병명 코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일단 조류 인플루엔자 이 질병 자체가 언제부터 또 어떻게 시작이 된 그런 질병인가요? 네, 우선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 인체 독감과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솔직히 혈청형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H5N1은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예. 인체 독감에서는 H3N2가 좀 대표적인 질병으로 혈청형입니다. 이게 보시면 H형과 N형으로 이제 영어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개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항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H 같은 경우에는 16개, N은 9종이 되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조합해서 144종이라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렇게나 많나요? 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하나하나를 다 타입을 또 분류를 해서 예. 저희가 대분류를 해서 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 B, C로 나누고 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는 그 중에서 타입 A고 이 타입 A의 감수성,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동물군들은 조류, 사람, 말, 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됐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발생 이제 처음 한 거는 한 20년 정도 네.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뭐 설명해 주셨지만 또 저도 궁금한 게 고병원성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저병원성이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가 예전에 이제 1800년대에는 이탈리아에서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 개념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가금 패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요. 저희 쪽으로 이제 나중에 1955년도 정도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타입 A가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조류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인체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1997년도에 홍콩에서 H5N1이 인체 감염 사례를 발견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네. 갔다는군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한국에는 국내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이제 수의학을 전공을 할 때 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 질병 중에 하나가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배웠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2003년도 12월에 국내에 최초로 발생하게 되었고 예.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상당히 네. 좀 사람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괜한 불안도 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네. 네, 네. 그리고 고병원성은 그러면은 이게 좀 위험도가 높다라는 네.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 얘기와 같이 말 그대로 고병원성은 폐사율도 높고 이제 아. 저희가 이제 알을 낳는 닭에서는 그 산란율, 계란이 네네. 생산되는 율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저병원성은 글자 그대로 단순한 호흡기 증상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또 혼합간염 다른 질병이랑 같이 왔을 때에는 대량 폐사가 날 수도 역시나 위험할 있습니다. 수는 있는 거군요. 네. 아. 근데 단독으로는 좀 그렇게 많은 그 폐사율이나 치사율을 보이진 않고 다른 질병과 아무래도 저희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른 질병이 왔을 때 그렇죠. 더 치명적인 예. 것처럼 조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변이라는 개념이 또 사용이 되잖아요. 관련해서요. 이게 뭔가 단순히 형태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더 뭐랄까요? 그 조류들, 동물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변화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가금에 발생을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발생을 하는 타입이 H5N1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작년에도 H5N1이고 올해도 H5N1이라고 해서 예. 이 병원성이 같다고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25 시즌에도 H5N1 한 종류만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올해 발생한 H1N1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도 빠르고 폐사도 순간적으로 많이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점들이 가금류에서 봤을 때에는 점점 더 이제 진화해서 좀 강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이번 시즌에는 H5N1 하나만 저희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3가지 타입이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에서 16개, N에서 9개가 되다 보니까 서로 조합이나 유전자 재조합이 조금 일어나면서 동시에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동시에 걸릴 수도 있는데 네. 동시에 걸린다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그 야외 필드에 같이 감염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네네. 다른 변이나 다른 양상이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하지 않을까 저희가 걱정을 하고 특히나 있는 최근이 부분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특히 네.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동쪽으로 천안 아산이 좀 발생을 했었고요. 서쪽으로는 이제 보령이 좀 특이하게 발생을 했었는데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H5N1이었고요. 보령만 특이하게 H5N9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건이 H9이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보령이 이제 2건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변이 얘기하셨을 때 이제 가금류 쪽에서만 치명적인 게 아니라 이 변이가 되었을 때 인체에도 더 쉽게 직접 접촉으로 인해서 전파될 우려가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가금 쪽에서 농장 쪽에서 최대한 방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장 이제 다니시다 보면 팀장님께서 특히나 이제 좀 이런 환경들은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긴장이 되는 공통적인 그런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건 또 따로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다른 환경 조건보다는 이 농가들 발생 농가에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역학 조사도 하고 환경 조사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볼 때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게 발생하고, 네. 예.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도심이나 번화가 주택가에는 저희가 민원 소지도 있어서 잘 위치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 농경지 쪽이나 하천 쪽, 그다음에 뭐 저수지 쪽, 근교로 이렇게 좀 외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가장 원인으로 보는 게 야생철새로부터의 이제 오염으로 보고 있는데 이 또 야생철새들이 저희 이제 겨울에 우리나라에 국내에 왔을 때 농경지에서 벼씨나 이런 겹씨나 먹이 활동을 먹을 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소하천에 가서 또 놀고 이런 환경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금 농가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접점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고 보이는데 또 농가가 또 이전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그런 좀 부족한 환경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네. 농가에서 이제 만약 이상 징후가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방역팀에서는 좀 어떤 순서로 움직이게 되나요? 저희 방역팀 도에서 하나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우선 신고가 어느 기관에서든지 접수가 돼서 저희 기관에 접수가 되면 저희 검사기관이고 현장 방역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축방역관이 그 신고된 농가에 출장을 가서 네. 현장 상황과 그 가금들의 조류들의 현장 상황을 봅니다. 보검 등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약간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밀 검사를 위해서 시료 채취를 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본소로 송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는 그 농가에 대한 상황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발생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군요. 네, 검사했던 이력이라든지, 네. 그러면 뭐 이제 주령 얼마나 된 닭이라든지, 입식은 언제 했나든지를 파악을 하고, 우선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동 통제 등이나 통제 초소 등 그 농장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저희 지방 정부에 있는 그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H5에서 H7 H9 이 정도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행동 지침에 보면 예. H5나 7이 나오면 바로 살처분 조치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군에서는 빠른 전파 차단을 위해서 살처분을 명명하게 됩니다. 빠른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 또 네. 빠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가 있는 가축방역관이 가장 어떤 상황을 전해주냐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아예 걸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네. 보시기에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 발생을 갈랐던 결정적인 차이, 또 농가들이 꼭 지켜야 할 뭐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가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농장에 발생하는 원인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에 걸린 야생철새가 뭐 오염물 등을 분변 등 오염물들을 농가에 이제 유입을 시키는 부분하고 네. 두 번째로는 발생 농장에 들어갔던 관계되는 사람이나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결국엔 자연적이냐 사람이 하느냐. 인간 네. 기계적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보면 이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고 해서 모든 농가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농가 만약에 야생조류 오염된 야생조류 분변이 농가 마당에 떨어졌다. 근데 저희가 이제 농가 소독을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소독을 충분히 구석구석 잘 해주셨다면 이미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농장주나 종사자분들에게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게 그 밖에 다니는 장화나 방역복과 그 축사에 들어갈 때마다 장화와 방역복을 갈아입으라고 저희가 방역 준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마당에서 혹시 그 소독으로 다 죽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내가 장화를 농장 밖에 있던 걸 안으로 들고 가진 않으니까 축사 내로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또 한 번 네. 막을 수 있어서 그렇게 두 단계만이라도 소독이나 철저히 해주신다고 하면 내 농장에 가금류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거는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가분들한테는 소독 조치와 그다음에 장화 갈아 신기, 방역복 갈아 입기를 꼭 지켜주십사.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춘천 오늘 충청남도 조류질병방역팀 이행현 팀장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병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결국 우리 식탁과 연결된 문제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만큼 가짜 뉴스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오해와 진실. 자, 첫 번째 오해. 아마 팀장님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은데 조류독감 뉴스 나오면 달걀이나 닭고기 먹지 마라. 일단은 피하는 것이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네. 어떻게 이해하는 게 바른 이해일까요? 유통되는 식품은 안전하다고 보시고 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오염이 되었다라고 발생 농장에서
그 닭이나 오리 등이 저희가 다 살처분을 하고 기본적으로. 네. 네, 네. 그리고 모든 방역 조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유통까지도 저희가 오염 물건들은 안 되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그래서 다 확인을 하시나요? 네, 네,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까지요? 네, 그래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먹어도 안전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유통되는 식품은 안전하다. 유통까지 다 확인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오해. 조리를 잘못하면 집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전에 뭐 어떻게 조리하면 안 걸린다 네. 이런 뉴스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매우 약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잘 끓이고 잘 조리를 한다고 하고 잘 씻는다면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리해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험은 없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 특히나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고양이나 반려동물 이런 반려동물을 통해서 이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에게 이게 또 혹시 옮아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네. 분들 최근 많거든요. 맞아요. 어떤가요? 반려동물 인구가 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걱정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려동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국내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네. 그 나름대로 그 만약에 이제 개고양이들을 산책시키실 때 야생조류의 접촉을 금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뭐 분변이나 이런 쪽 혹시나 있는 거는 그런데 접촉을 네. 하면요? 그러면은 관계 기간에 조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테고 만약에 분변 같은 거를 이제 발이나 이런 데 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잘 씻기고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밟았다고 해서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오지는 바로 걸리지는 저는 그런 거 않습니다. 아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충청남도 조류질병 방역팀의 이영현 팀장에게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도움 말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과 우려가 큰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확한 관련 내용 이렇게 차분하게 짚어봤습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막연한 공포나 불안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 일상을 지키는 가장 큰 방역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